충격적인 물결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역사의 먼지 속에서 부활한 한 동양의 영웅이 미국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인물은 다름 아닌 400년 전 조선의 해군 장수라고 합니다. 전례 없는 이 문화 현상에 미 해군 장성들까지 경외심을 표하며 그의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세계가 놀란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콜먼이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의 국제문화부 기자로 세계 각국의 문화 현상을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한국이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에서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는데 식탁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관을 가진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종종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하셨죠. 이런 가정환경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관점과 생각이 궁금했고 특히 문화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늘 알고 싶었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어떻게 오늘날의 문화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이러한 저에게 최근 벌어지는 일은 꽤나 이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순신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이 갑자기 화제가 된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한국의 또 다른 K-팝 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조선 시대 해군 장군이라는 거죠.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의 반스 앤 노블 서점에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취재해보라고 했어요. 서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점 입구에는 애드미럴 이순신의 전설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전시되어 있었고 12만 부 판매 돌파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서점 매니저는 처음에는 소량만 주문했는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주제로 한 독자 모임까지 생겨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했어요. 독자 모임에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50대 백인 남성은 넷플릭스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실화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할 수 있냐며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0대 흑인 여성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 역사라니 믿을 수 없었다며 이순신은 마치 동양의 슈퍼히어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에 대해 검색했어요. 영어로 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너무 과장되어 보였어요. 12척으로 330척을 격파, 50번의 전투에서 무패, 죽음 직전까지 전투를 지휘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점 직원에게 이순신에 관한 책들이 정말 잘 팔리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최근에는 해군 역사나 전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특히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자주 구매해 가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미국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조선의 해군 장군에 관심을 가질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한국인들이 역사를 과대 포장해서 만든 허구적인 영웅일 것이다. 이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확신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워싱턴 DC의 해군 전략 세미나였어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전략 세미나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이 세미나가 제 호기심을 완전히 해소해 줄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아마도 서양 중심적인 해군 전략 이야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현역 해군 장교들도 여럿 보였어요. 오늘의 강연자는 제임스 하퍼 교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해군 역사를 가르치는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하퍼 교수는 화면에 두 인물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쪽은 익숙한 얼굴이었죠.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제가 최근 자료에서 봤던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였습니다. 교수의 첫마디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많은 서양 역사가들은 넬슨을 꼽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넬슨보다 더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 있었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바로 한국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미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서양 학자가 서양의 해군 영웅보다 동양의 장군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하퍼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33척으로 41척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으로 일본 함대 330척을 상대했습니다. 수적 열세는 1대 10이 아니라 1대 27이었어요. 어떤 해전사에서도 이런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퍼 교수는 조선의 판옥선과 일본의 전선 구조, 명량 해협의 지형과 조류, 이순신의 전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프로젝터에 해전 시뮬레이션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사전 준비, 지형 활용,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불가능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넬슨이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았던 반면 이순신은 자국 정부의 박해까지 견디며 싸웠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내용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한국인들이 자국 영웅을 미화한 것을 서양 학자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퍼 교수는 명백한 사료와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해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현대 해군 전략에 이순신의 전술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하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뛰어난 전략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순신의 지형 활용법, 심리전, 그리고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귀중한 교훈입니다. 실제로 미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최근 이순신의 전투를 케이스 스터디로 추가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하퍼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이순신이 정말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다면, 이전에 가졌던 편견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하퍼 교수가 언급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순신의 전투 기록,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국제 정세,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모든 것이 교수의 말과 일치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이순신에 관한 특집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에 대한 의구심과 제 견해를 담아 반박 기사를 써내려갔어요. 제 기사의 제목은 과장된 영웅 이순신 신화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이순신의 업적이 한국인들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과 서양과 동양의 해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사를 완성한 후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편집장은 제 기사를 꼼꼼히 읽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논쟁적인 기사라면 내일 쟁점으로 싣겠으니 준비하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제 기사는 뉴욕 타임스 문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온라인 버전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란은 열띤 논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많은 독자들은 이순신의 업적을 의심하는 했습니다. 반면 일부 독자들은 제 의견에 동조하며 동양의 역사가 종종 과장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미국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해군사 전문가 스티븐 윌슨 교수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 제 기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이 넬슨보다 위대한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과장이며 동양과 서양의 해전 환경은 완전히 달랐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내왔어요. 일부는 제 주장을 지지하며 이순신의 업적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퍼 교수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제 기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순신의 업적은 역사적 사료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CNN, MBC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논쟁적인 제 기사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갑작스러운 논란에 당황하면서도 이 기회를 통해 제 주장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들뜬 표정이었어요. 제 기사가 대박이라며 회사 메일함에 독자 반응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기사는 오랜만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집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 주제가 지금 핫하니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했던 해역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죠.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한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솔직히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서구 중심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된 편견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편집장은 이것이 기회라며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정말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면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했어요. 편집장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이 기회에 한국에 가서 실제로 확인해보자. 만약 이순신이 과장된 영웅일 뿐이라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정보원들에게 연락하여 한국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것이 거짓임을 밝히겠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학교에서 배운 서양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이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무엇이든 정직하게 보도하겠다는 기자로서의 양심도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덮친 것은 정체 모를 설렘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왔지만 낯선 땅에 대한 호기심도 컸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 예상과 달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해군사 전문가 김태준 박사였습니다. 편집장이 미리 연락해둔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콜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취재 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 해군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그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서울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통영으로 갈 겁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지휘했던 곳 근처예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시간 운행에 살짝 놀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웅장한 현대식 건물이 저를 반겼습니다. 마치 미래의 우주선 정거장 같았어요. 여기서 KTX 타고 통영 근처인 진주까지 가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KTX에 탑승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 깔끔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속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열차 시스템은 미국보다 앞서 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였습니다. 여행 중 저는 이순신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의 업적이 과장된 것 같다고요. 예상과 달리 김 박사는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콜먼 씨 의심은 건강한 학문적 태도입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과 장소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온한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 영웅에 대한 비판에 민감할 거라 생각했는데 김 박사는 달랐어요. 통영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첫 한국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통영의 전통 해산물 요리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독특한 양념의 조화가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해물탕이라는 매콤한 해산물 스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 접한 한식은 대부분 불고기와 김치뿐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통영 시내를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한옥들이 보였고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기념물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전체가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낯선 나라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아침 풍경이 상쾌했어요. 오늘은 한산도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볼 생각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돌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오늘의 일정표와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산도로 가서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니 멀미약을 챙기셨나요? 통영항에서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400년 전에 치열한 해전이 벌어졌다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해 우리는 먼저 전망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한산도 해협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넓지만 양쪽이 섬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이었습니다. 바로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입니다. 1592년 8월 이순신 장군은 56척의 조선 수군으로 73척의 일본 함대를 완전히 격파했어요. 김 박사는 이순신이 어떻게 하객진 전술을 활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객진은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상을 본떠 만든 진법으로 중앙에서 적을 유인한 후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일본 함대를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양쪽에서 포위해 공격했죠. 또한 이곳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형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해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좁은 입구 넓은 내에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조류. 이 자연적인 요소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한 이순신의 지략이 놀라웠어요. 넬슨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지형을 활용했지만 이런 식의 함정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의 하객진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전략이었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넬슨은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을 텐데 이순신은 어땠나요?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순신은 오히려 자국 정부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중에도 그는 모함을 받아 백의종군했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어요. 그럼에도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다시 수군을 이끌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넬슨은 강대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조선 내부의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후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의 지휘소가 있었던 재승당과 전시관이 있었어요.
전시관에는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함선 모형, 그리고 이순신이 남긴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의 복제본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쓴 그의 철저함과 전투 전날의 심경이 담긴 글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한산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기존의 편견과 많이 달랐어요. 이순신의 전략, 그가 처한 상황,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제가 알던 이순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산도에서의 경험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아침 식사 중에 김 박사가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진도로 이동해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산도 대첩도 놀라웠지만 명량해전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전투였습니다. 진도로 가는 길은 꽤 멀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남해안 풍경이 아름다워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김 박사는 명량해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조선 조정의 내부 분열로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이 원균이라는 장수가 수군을 지휘하다 대패했고 조선의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순신은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지만 남은 배는 겨우 12척뿐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싸웠다는 건가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일본 함대의 규모였습니다. 무려 330척이었어요. 거의 1대 30의 비율이었습니다. 도착한 울돌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고 급류가 세찬 곳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소용돌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이 명량해협 일명 울돌목입니다. 울다라는 말은 한국어로 우는 것을 의미해요. 물살이 너무 세서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관망대에 올라 전체적인 지형을 살펴봤습니다. 김 박사가 지도를 펼쳐 당시 전투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간에 맞춰 전투를 시작했고 일본 함대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인 화포를 최대한 활용해 거리를 유지한 채 공격했습니다. 저는 바다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이순신의 전술을 상상해 보았어요. 빠른 조류와 좁은 해협이 어떻게 수정 열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순신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다는 건 무모한 도전 아니었나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순신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명량해전 전에 이순신은 왕에게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가 울렸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천재를 넘어 이순신의 리더십과 애국심이 느껴졌어요. 또한 이순신은 전투 직전 부하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으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휘선을 선두에 두고 직접 지휘했습니다. 울돌목의 기념관에서 명량해전을 재현한 영상을 보며 저는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아산에 위치한 현충사와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울돌목의 경험 이후 저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현충사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이곳은 국가가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와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단체로 방문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김 박사의 설명으로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 견학단이었습니다. 미국 해군도 이순신을 연구하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최근에는 전 세계 해군 장교들이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심지어 일본에서도 해군 장교들이 이곳을 방문해요. 기념관 내부에 들어서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이 이순신의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군인들의 방문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순신의 전투 기록과 전략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앤드류 해밀턴 교수와 짧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미 해군의 전략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과 혁신적인 전술은 현대 군사 교육에서도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해밀턴 교수는 이순신의 명량해전 전략이 현대 해군 전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어요. 소수의 함대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는 비대칭 전략이 특히 중요하게 연구된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순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담아내려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제 회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내자 즉각적인 응답이 왔어요. 편집장은 제 기사를 뉴욕타임스 일면 특집으로 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죠. 김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하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사실 이순신은 오래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높이 평가받아 왔어요. 다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콜먼 씨의 기사 덕분에 서양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될 것 같네요. 다음날 온라인판 기사의 반응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코멘트 섹션에는 전 세계 독자들의 열띤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업적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양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순신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몇몇 대학에서는 이순신에 관한 특별 강연 요청이 왔고 군사 관련 학회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에 관한 세미나 개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의심 많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김 박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콜먼 씨 처음 만났을 때 이순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참 다르네요. 그의 말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 기사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편집장은 이순신에 대한 심층기획 시리즈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콜먼, 자네 기사는 우리 신문 역사상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기사 중 하나가 되었어.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다룬 시리즈를 만들자고.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8부작 심층기획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발행된 날 뉴욕타임스 사옥 앞에는 독자들의 긴 줄이 늘어섰어요.
온라인 구독자 수도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에게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PBS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며 저를 자문으로 초빙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서사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서양의 경계를 넘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프로듀서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에 적극 참여했어요. 6개월의 제작 기간 동안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해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 불멸의 제독 이순신은 미국 프라임타임에 방영되었고 이후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상영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해군 박물관에서는 이순신 특별전이 열렸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어요. 영국 그리니치 해양 박물관에서도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 저는 이순신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순신 세계가 기억해야 할 영웅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담았습니다. 이순신의 용기, 헌신, 전략은 단순히 한 국가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어쩌면 이런 가치야말로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기사는 출간 직후 전 세계 언론에서 인용되며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주 후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에서 만났던 한국인 참전용사의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이제 이순신이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가 기억하는 위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작은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CNN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방문했던 제 동료 조던 라슨이 말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의 서사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불굴의 정신과 고결한 품격, 탁월한 통찰력과 과학적 사고를 보여주며 그가 남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승리의 기록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쓴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동양의 영웅이 아닌 세계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 헌신과 사랑의 정신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